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에 긴급 사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이것을 보고는 한국과 절대 싸우면 안 된다며 최근 2주 동안 북한까지 방문하며 북한에 러시아 최신 무기를 보내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위협했던 푸틴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돌변하며 한국에 긴급 사죄를 한 것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의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라고 위협에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더니 푸틴은 갑자기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다양한 군사 및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무기 거래와 기술 교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푸틴이 며칠 전 한국에 경고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인데요. 러시아가 보유한 모든 첨단 무기들을 북한에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들을 대규모로 제공받는 대신 북한은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와 전쟁 중 사용 중인 포탄 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CNN 등 해외 주요 외신들은 푸틴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서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는 한국의 새로운 안보 도전을 제기한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관련 기술 및 자원을 제공받을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게 되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푸틴이 북한에 주기로 한 첫 번째는 바로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칼리브르 미사일의 장거리와 정밀 타격 능력은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군사기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400 트라이엄프, 러시아의 최신 방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공중 및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대 400km의 사거리와 30km의 고도까지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S-400은 북한이 이를 보유하게 된다면 한국의 공군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군우주는 한국의 주요 도시와 군사기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S-400은 북한의 방공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푸틴은 김정은의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러시아 최신 무기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를 선물하고 직접 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우루스 외에도 차 세트와 해군 장성의 단검도 함께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예술품으로 이에 화답했다.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는 러시아 최초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 등으로 쓰인다. 아우루스 세나트 모델은 옵션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4천만 8천만 루블 약 5억 11억 원에 판매된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두 번째로 선물한 아우루스 번호판에는 7-27-1953이 적혀 있는데 이는 625전쟁 정전 협정을 맺은 1953년 7월 27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아우루스를 번갈아 운전하며 친미를 과시했다. 전했습니다. 한편 약 21시간 동안 이어진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뒤 러시아를 가장 정직한 친구이자 동맹으로 푸틴 대통령을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며 이 협정으로 북러가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가 즉시 지원하고
최후의 상황에서 핵까지 쓸 수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도 러시아와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의 오물풍선들을 쏘아대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은 현재 경기 지역과 서울 일대를 떠다니고 있는 상태로 북한이 그동안 살포한 오물풍선 안에는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문건을 폐기한 표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밤 9시 3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국민들께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차량과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가 12건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차량 앞 유리가 박살이 나버리는가 하면 주택 지붕도 파손될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CNN은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살포한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역설적으로 북한 내 열악한 생활 실태를 보여줬다. 전문기관이 오물을 분석한 결과 토양에 사는 기생충이 다량 발견됐다. 특히 기생충에 묻어있는 토양을 분석하자 기생충들이 인분으로부터 유래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학비료 대신 인분비료를 사용하는 보건환경 후진국에서 식별되는 모습이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북한의 최첨단 무기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포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180도 바꿔 한국에 긴급 사죄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러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푸틴은 얼마 전 북한에 보내기로 했던 모든 러시아 첨단 무기 계약을 전부 취소하겠다며 러시아 외교부를 총소집해 절대 한국과 싸우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최근 푸틴이 한국의 K9 위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주변국들 모두가 한국의 K9로 자국군을 도배 완료했는데 실사격 장면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목격됐고 러시아산 자주포와 비교해 폭발력은 30배, 사거리는 5배 이상 뛰어난데도 기동성도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푸틴이 발칵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다시 K9 자주포가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 도착했다. 폴란드 제1871개화 사단 공식 트위터. 지난 6월 10일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 K9 자주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18기계화 사단은 공식 트위터에 K9 자주포 도착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방어잠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고 한국 방산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리는 일본의 군사 전문가 하크메이스는 엄청나다를 외쳤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이 소식을 전달하면 제18기계화 사단 중에서 숲으로 이뤄진 노화된 바에 있는 제18포병대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K9 자주포 212문에 대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66문을 인도했는데 이번에 인도된 것은 수십 대 정도로 추측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최전방에 위치한 제16기계화 사단에는 기동성이 뛰어난 K2 전차를 배치하고 수도 바르샤바를 지키는 제18기계화 사단에는 에밀 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이 제18기계화 사단에 K9 자주포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장거리 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까지 가능해져 에이브람스와 함께 완벽한 진용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K9 자주포가 인도되는 과정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월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 48문을 인도한 바 있습니다. K9A1 자주포 24문의 첫 번째 배치는 2022년 12월 12일 폴란드 수바우키 SUWATKI주 벵고제 보WEGORGWO의 제11마수리아 포병 연대에 전달됐습니다. 1차분인 24문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2022년 8월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출하됐는데 유럽 국가들 모두가 납기 속도에 놀란 바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는 K9 자주포로 재빨리 장비를 보완할 수 있게 됐고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또한 2차분 12문은 지난해 2월 폴란드 제14기갑사단에 공급됐고 이어 3차분 12문이 폴란드 제1마수리아 포병 여단에 배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된 4차분 18문이 인도되어 총 66문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이번에 인도한 것은 5차분 수십 대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는 계약하고 2년 만에 80, 90대에 달하는 K9자 주포를 받게 된 셈입니다. 지금 이 속도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LH 방산 선진국들의 압박에도 한국산 무기들의 탐을 내고 용기를 내서 도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54문 도입을 결정한 루마니아와 K9자 주포 도입을 고려하는 슬로바키아 등의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에 빠르게 인도되는 K9자 주포, K2전차, FA50 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 무기를 계약하고 총알 배송을 받은 폴란드와 달리 지금 독일과 프랑스에 무기를 주문한 국가들은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라인메탈이 K9자 주포의 경쟁자 PGH-2000자 주포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디펜스24는 폴란드에 K9자 주포 수십 대가 추가 인도가 된 10일 독일 자주포 생산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독일군과 우크라이나의 신규 주문으로 인해 공장이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리면서 이 자주포는 2025만 2030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군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14대를 보충하기 위해 12대 정도를 주문했는데 이제야 생산이 시작되었고 납품도 내년에 시작되어 203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주문한 지 2달 만에 24대의 K9자 주포를 받은 폴란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최초로 K9자 주포가 도착했을 당시에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이 모두 나와서 환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독일 라인메탈이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지금 얼마나 빨리 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경탄하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세운 기사의 제목은 한때 공룡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무기회사가 이제 서구 경쟁사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곡사포를 생산하고 있다였습니다. 이 매체는 블룸버그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당 350만 달러에 약 6개월 만에 K9 자주포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경쟁사보다 23배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 공급업체인 넥스터는 카이사르 자주포를 납품하는데 약 3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영국 회사인 BAE 시스템즈 7T 제작한 M777 곡사포를 사용하는데 이 회사는 새로운 미 육군 주문을 위해 포병 플랫폼의 생산을 이제야 재개하며 내년에야 초도 물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방의 군수 공장들은 재료 조달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무기들을 뽑아내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화의 장점은 계속 운영해온 간소화된 생산 프로세스에서 비롯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창원에 있는 한화공장 근로자들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3차례 생산을 확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화공장은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돌리면서 실제 서구의 방산업체들과 생산 속도는 2, 3배가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들급, 자주포, 장갑차, 탱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사연구원이 이런 종류의 무기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많아지면서 미국이 견제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의 방산산업 성장과 수출 증가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미국 매체 더 디플로맷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판매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에콰도르에서 새로 선출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잔혹한 국내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고장비에 의존하는 군대를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에콰도르는 2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미국 무기와 교환하겠다면서 다양한 러시아 및 구소련 무기를 미국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 팔아서 우크라이나에 즉각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신들은 미국의 새로운 무기를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원원 전략으로 보였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군사 장비는 장비 배송과 적체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덜 정교하지만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 업체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쟁으로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중국이 이 점유율을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려는데 성공하려면 파트너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저가 공세와 신속한 납품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설득하려 해도 품질이 훨씬 우수하고 더 빠르게 납품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란 존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길 수 있는 시장을 막아낼 수 있다며 믿음직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정에 맞춰 고품질 군사 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유난히 향상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신형 잠수함의 공식 명칭이나 성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을 면밀히 살펴본 직후 이 잠수함이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부 돛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신형 잠수함은 과거 외신에서 타이프 39C라고 이름 붙인 잠수함과 같은 기종으로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독특한 모양의 돛은 적의 능동형 음향 탐지기 액티브 소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 해군이 공개한 영상과 CCTV 보도를 볼 때 이 잠수함이 이미 작전 수행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했고 각진 도치로 탐지 회피 기능을 갖고 있다. 중국이 잠수함에 이렇게 유난히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탐지되는 순간 잠수함의 생명은 끝난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핵잠수함은 대만 어부에게 탐지될 정도로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과연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지난 18일 대만의 한 어민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수면에 떠오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SNS에 공유되자 은밀한 작전 수행이 생명인 잠수함이 떠올라 어민에게 포착되다니 이걸 과연 핵잠이라고 할 수 있냐며 조롱이 쇄도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지난 18일 대만 서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한 대만 어선이 촬영한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포착한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얕은 대만 해협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남서부 해안의 전략적 수역은 잠수함이 매복하기에 좋은 곳이라 최근 이 수역이 중국 대만 미국군의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은 한 번에 수중에서 수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잠수함 비밀 임무는 거의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국의 이 잠수함은 중요한 임무 중에 이렇게 대만 해협에서 떠오른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날 사고가 오작동으로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해협 중간선이나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 구역 ADIG로 거의 매일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친미 독립 성향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자 취임 사흘 만인 23일 6회 공로켓군 합동으로 대만 본섬의 사방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에 떠오르고 말았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무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 잠수함은 적어도 서해에서의 작전은 어려울 듯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른 방산 무기뿐 아니라
무인 수상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정학적 야욕을 드러낸 푸틴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림 대교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길이 12마일의 크림 대교를 건설했는데요. 크림 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정 USV 푸틴의 자존심 크림 대교를 공격한 것인데요.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무인 수상정 한 대가 크림반도 아래로 서서히 접근하다가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에는 최대 850kg의 폭발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폭 보트형 무인 수상정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본거지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공습할 때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인 수상정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개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현대 전장에서 가격 대비 엄청난 공격력으로 가성비가 돋보이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무인 수상정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 수상정은 한 대당 가격은 25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대당 200만 달러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무인 수상정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어 LIGNX1과 하나시스템이 이 분야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방위사업청을 통해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설계 사업을 공고했는데요.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방산 라이벌인 두 회사 LIGNX1은 해검 시리즈를, 하나시스템은 해령 체계를 내세워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니진X1의 해검 시리즈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과제별 목표에 따라 감시정찰 기능 강화, 무장 기능을 추가했고 유무인 복합 기능 등을 확대했습니다. LIGNX1의 해검 시리즈 중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검2는 수상수 중 정찰용 무인 수상정으로 강한 조류에서도 기뢰나 착저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검3는 연안 경계 및 신속 대응 무인 경비정으로 장 전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전방에 12.7 중기관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를 장착하고 자폭형 드론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무인 수상정 연구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한화는 2024년 4월 무인 수상정 해령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완성도가 낮은 시제품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탐지 능력을 가진 수상정을 만드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정말로 무인으로 기동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하나 시스템은 불과 2달 뒤 세계 최초로 실전 훈련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자랑하는 무인 수상정 해령 SEHHOST은 적외도 위성을 활용한 원격 통제 기술을 적용해 작전 운용 시 통신 음영 구역 및 통제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미래 해군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장 12M, 중량 14T의 해령 시 GHOST는 탑재된 무인 수상정 및 드론과의 협업으로 수색 및 감시 정찰 능력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주변의 해상 상태를 인식해 최적의 안전 운항을 수행하게 하는 파랑회피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위성과 연결된 무인 수상정을 잘 활용하면 북한, 중국의 잠수함 탐지는 물론이며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도 엄청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방산 라이벌 LIGNX1과 하나시스템이 이번 방위사업청의 무인 수상정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해외 수출 때문입니다. 리서치 업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무인 수상정 시장 규모는 2023년 8억 9,400만 달러에서 2033년 31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무인 수상정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인 탓에 LIG와 하나 두 회사 모두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데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해군에 선택받고 납품한 무인 수상정이라는 점은 해외 시장 공략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선택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화는 최근 해상력 장악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최근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을 통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가 이제 국내를 넘어 미국 조선소를 처음으로 인수하고 미국 현지에서 선박 제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화가 약 1380억 원에 인수한 필리 조선소는 미국 연안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미국 존스법 존지 액트에 따라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건조해왔고 1997년 이후 미국에서 건조된 대형 상선의 약 50%를 공급해왔습니다. 상선뿐 아니라 미 교통부의 대형 다목적 훈련함, 해상 풍력 설치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도 있는데요. 필리 조선소의 규모는 미국 최대 규모인 길이 330m, 너비 45m 독다크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은 약 5,800억 원입니다. 과거 한국 조선사들이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화가 이렇게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상선 시장 확대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의 군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 K2탱크,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무인 수상정 등 경쟁력 있는 방산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 본토에까지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화의 파격적인 행보는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 때처럼 한국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중국의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오히려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워진 중국 경제에 더욱더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며 연일 지탄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네티즌과 일부 유학생들까지도 그릇된 국수주의를 앞세워 세계 각지에서 볼썽사나운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해외 매체들의 비판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중국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프랑스에서 중국의 유학생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시위에 나섰다가 결국 전 세계로부터 지탄의 대상으로 떠오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디올이 중국의 전통 의상인 마맨친을 모방했다며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비상식적인 시위를 벌이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들 유학생들은 홍콩과 위구르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두고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세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일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중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국제적 고립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한복과 김치를 비롯한 한국의 고유 문화가 전 세계적인 인기 열풍을 일으키자 이를 마치 중국 문화인 것처럼 왜곡을 서슴지 않았던 중국 정부와 중국 네티즌들의 몰상식스러운 행태를 비춰보더라도 중국 유학생들의 모렴치한 행동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갖은 도발과 갈등을 촉발해왔던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마침내 한국으로 인해 철퇴를 맞게 됐다며 주요 외신들의 환호 섞인 보도가 잇따르면서 중국 국민과 중국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오늘날 기술 강대국과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이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의 간담을 서늘케 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4일에 홍콩의 유력 매체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한국의 KF-21개발을 두고 이례적인 보도를 내놓고 나선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가 앞으로 한반도에 대량으로 배치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공군력 균형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한국의 KF-21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며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지난 2020년에 무력 충돌까지 빚을 정도로 중국과 극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에서도 한국 기업에 대한 극찬과 찬사가 연일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 중국을 진퇴양난에 내몰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인도 매체들의 보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면서 중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의 유력 글로벌 매체인 TFI 글로벌은 중국 정부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무모한 도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궁지에 몰린 중국 정부를 더더욱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세계 정치가 오랫동안 석유 공급의 지리적 존재에 의해 지배되어 왔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그동안 석유 패권을 거머쥔 미국과 중동 국가들에 의해 세계 정치가 좌우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 매체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른바 수소와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청정에너지가 속속 등장하자 지난 50년간 세계 패권을 쥐락펴락했던 석유의 인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석유의 인기가 급락한 동시에 공교롭게도 세계의 주요 경제 강대국들이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야말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쓰이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가 널리 쓰이고 있는 만큼 오늘날 반도체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석유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기반을 갖춘 국가만이 21세기를 주도하는 초강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열기를 반영하듯이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보다 6.7배나 높게 창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신냉전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세계적인 칩 부족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지정학적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잇따라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먼저 미국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CHIPS for America 액트로 최신 반도체 연구와 더불어 반도체 개발과 생산을 위해 520억 달러 68조 원을 투입키로 했고 유럽연합 역시도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430억 유로 57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는 유럽과 미국에서 일제히 통과된 두 법안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비롯해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유럽과 미국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현재 중국에서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자칫 서방 진영과의 패권 경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을까 연일 노심초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도 매체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우려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의 이웃 국가인 한국이 중국의 강대국 야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 매체는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반도체 공급에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 매체는 당장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이 전체 시장의 56.9%를 차지할 만큼 막강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한국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참가한 대만의 TSMC 역시도 전체 파운드리 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 중국 정부의 우려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 매체는 한국무역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달성한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액이 690억 달러 9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8%가 중국으로 수출됐던 만큼
중국 정부가 이를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자칫 미국 주도로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동맹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경우 중국의 주요 생산망이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 매체는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주요 기술 대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무리한 방역 대응과 미중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시장에서 속속 철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가뜩이나 반도체 공급망 우려에 놓인 중국 정부를 더더욱 궁지에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매체는 현재 중국 정부가 미국은 물론이고 인도와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도 끊임없는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한국을 상대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잃게 된다면 결국 중국의 국가 존립마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에 벌어진 사드 사태 당시 때처럼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비상식적인 갈등을 유발했다가는 오히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인 패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도 매체는 그동안 막대한 시장 규모를 앞세워 세계 각국과 터무니없는 갈등을 일으킬 만큼 기고만장을 거듭했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오히려 반도체라는 암초를 만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매우 통쾌한 반응을 터뜨렸습니다. 급기야 인도 매체는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돌려 본격적인 반도체 개발에 나선 다음 세계 패권을 거머쥐려던 중국의 원대한 꿈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상황마저 전개되고 있다며 결국 인도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자국의 처지와 국제 정세를 고려치 않고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경거망동에 나선다면 끝내 국제적 고립은 물론이고 자국의 생존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